그날 압록강에 들어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죽으러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챕터 4 강을 건너는 사람. 리명희 동무, 요즘 왜 이렇게 멍해? 정치지도원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말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제 머릿속이 이미 강가에 가 있었던 때가 50번째 표적을 쏘지 않은 저격수, 재교육소를 거쳐 후방 사격 교관으로 떨어진 여자. 그렇게 그냥 조용히 썩어가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또 한 번 갈라놓았습니다. 그 브로커 박철수 말이야. 딸이랑 같이 남조선으로 갔다더라. 그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8살 아이 박지연 살아있구나 진짜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당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이 끊기지 않도록 지금 한 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게 제겐 다음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거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군의관이 귀에 대고 속삭였던 말. 국경 가까운 마을에 브로커를 연결해주는 조선족이 있다더라고.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훈련병들에게 십자선 맞추는 법을 설명하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지도에 걸려있던 압록강 라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국경 마을 조선족 브로커. 저는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좌표처럼 찍어두었습니다. 당장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후방 부대 교관에게도 허가 없는 이동은 곧 도주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발하는 법부터 생각해야 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실종됐다. 밤 행군 중 조난됐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지만 하나같이 허술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휴가를 받아 나가서 그냥 돌아오지 않는 것. 위험했지만 그게 그나마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휴가 신청서를 들고 부대장실 앞에 섰을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떨리냐?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인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 부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휴가를 잠깐 고향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 고향이 어디랬지? 평안남도 탄광 마을입니다. 부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상황 안 좋다는 거 알지? 탈주도 많고 윗선에서 휴가 단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아프셔서 한 번만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건 반쯤은 진짜였고 반쯤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탄광 사고로 죽었고 어머니는 그 뒤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부대장은 제 인사기록 카드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3년간 전방에서 뛴 공로와 재교육 성과를 감안해서 3일만 내주겠소. 감사합니다. 사흘, 강까지 가고 브로커를 만나고 국경을 넘고 적어도 중국 땅 어딘가에 숨을 곳까지 찾아야 하는 시간. 터무니없이 짧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휴가증을 들고 열차에 올랐을 때 오랜만에 민간 옷을 입고 있는 자기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기차는 느릿느릿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탄광 마을이 아닌 압록강 가까운 역에서 내렸습니다. 휴가증에는 고향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가 내려선 곳은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국경 근처 작은 역이었습니다. 역 앞에서 낡은 버스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장돌뱅이, 군인, 늙은 아낙 몇 명이 빈 좌석을 띄엄띄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산과 강이 가까워졌습니다. 버스가 마지막 정류장에서 멈췄을 때 운전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처녀 동무, 여긴 뭐하러 왔소? 여기서 더 가면 국경인데. 친척이 여기 삽니다. 익숙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운전사는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하라오. 요즘 여기 눈 많이 붙어 있어. 눈이라는 말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닌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의 눈, 보초의 눈, 밀고자의 눈. 마을 구석 허름한 자파상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알려준 대로 저는 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문 위에는 낡은 간판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공화상회. 가게 안에는 중년 남자 하나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말과 중국말이 섞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뭘 찾나? 그의 말투는 분명 한국말이었지만 억양은 어딘가 조금 달랐습니다. 중국산 라이터 있습니까? 군의관이 알려준 암호 같은 말이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없이 가게 뒷문으로 손짓했습니다. 뒤로 돌아가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가게 뒤편으로 돌았습니다. 잠시 후 뒷문이 열렸고 남자가 담배를 문 채 나왔습니다. 어디서 왔나? 군에서 왔습니다. 군? 남자의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습니다. 탈주다? 네. 그는 담배 연기를 뿜으며 웃지도 화내지도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참 별놈 다 오는구먼.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돈은 있나? 휴가 나올 때 제가 가진 돈이라곤 부대에서 받던 소액의 봉급 일부뿐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조금으론 안 돼.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중국 땅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사람을 붙여주는 건 싸구려 장난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는 담배를 꺼발로 밟았습니다. 대신 몸으로 갚든가. 농사일 공사장, 식당 뒷일. 몇 달, 아니 몇 년을 일을 해도 모자랄 수 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고 차라리 솔직한 조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겠습니다. 중국만 데려다 주십시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안 된다. 강에 눈이 너무 많다. 그가 말하는 그 눈 속에는 저와는 다른 종류의 냉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있다가 밤에 다시 오라. 그때 결정한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가는 사흘. 그중 하루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 밤에 안 되겠습니까? 내일이면 돌아가야 합니다. 남자는 저를 비웃듯 바라봤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아직 있나? 그럴 거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겠지. 제 입술이 굳었습니다. 안 돌아갈 겁니다. 좋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강으로 간다. 죽을 수도 있다. 살아서 건너가면 그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날 밤 우리는 마을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 눈이 낮에 약간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어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소리 내지 마. 특히 얼음 깨지는 소리 나면 끝이다. 남자가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강은 예전에 제가 잠복했던 그 풍경과 얼핏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구가 아니라 제 두 발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멀리 초소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얼음 위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얼음이 아주 작게 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총 대신 제 삶이 위장 상태였습니다. 중간까지만 조심하면 된다. 나머지는 물이 얕아. 그가 말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훈련 때처럼 규칙적으로 뛰어주지 않았습니다. 쿵, 쿵. 간격이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쏠 것도 숨을 것도 없다. 그냥 건너야 한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거기 누구야? 하는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잽싸게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얼음이 거칠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뎠다면 저는 얼음 밑으로 곧장 빨려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와. 저는 숨을 몰아쉬며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손전등 빛이 강 위를 핥고 지나갔습니다. 멈춰. 거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얼음 옆을 스치고 간 탄환이 물속으로 튕겨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구나. 강 건너편 언덕에 몸을 던지는 순간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삐끗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얼음 조각이 깊게 살을 베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았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자, 환영한다. 여기가 중국이다. 압록강을 건너왔는데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 냄새 하나, 별빛 하나 다른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강은 두 세상을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 우리는 숲을 타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내 아는 집이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숨고 내일부터 내 운은 내가 알아서 개척하는 거다. 여기까지가 당신 몫입니까? 그래.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데려가면 나도 위험하다. 집은 벽돌과 나무를 대충 엮어 만든 허름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안에는 조용히 앉아있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왔소? 할머니가 묻고 할아버지는 말없이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얼어 죽기 전에 몸부터 녹여 방 안에는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습니다. 숯 냄새, 사람 냄새, 그리고 낯선 나라의 기름 냄새. 여기 오래 있을 수는 없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조선족이든 누구든 자꾸 많이 숨겨주면 중국 공안이 냄새 맡는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택은 3가지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어 보였습니다. 첫째, 이 근처 공장이나 농촌에 숨어 일하면서 평생 여기서 사는 것. 둘째,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다른 브로커를 찾는 것. 셋째,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남조선 가는 길을 찾는 것. 마지막 말이 방 안 공기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조선. 입안에서 굴려본 그 단어는 낯설고도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그 아이 말이다. 브로커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요? 강 건너기 전에 혼자 중얼거렸잖아. 그가 웃었습니다. 지연아 살아있어라. 그랬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 위를 뛰며 마음속으로만 한 그 말이
어쩌면 입 밖으로 새어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걸. 들렸습니까? 귀가 밝아서요. 내가.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남조선에 갔다면 너는 이 셋 중 뭘 선택할 것 같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셋째입니다. 좋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진짜 전쟁이다. 중국 땅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조선족 할머니 집에 숨어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너무 티난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조선에서도 군대에 있다 왔지? 딱 보면 알아. 며칠 뒤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이 근처 오래 있으면 안 된다. 공안이 동네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 그럼 이제 어디로? 도시로 간다. 큰 도시일수록 숨을 데가 많은 법이다. 우리는 밤 열차를 타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북에서 볼 때와 달라진 건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하나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조준경을 들고 쫓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새 누군가에게 쫓기는 얼굴이 되었구나. 도시에 도착해 며칠을 옮겨다니며 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중국말이었지만 귀에는 이상하게 북쪽 단속조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팔을 비트는 동시에 몸을 틀어든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아, 가만히 있으라니까. 팔을 잡았던 젊은 남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공안이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자는 순간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야, 누가 봐도 너 조선에서 왔구먼. 공안이면 이렇게 잡다가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웠지. 그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남조선 사람이다. 우리는 허름한 창고같이 생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이 다 불어 터져 있었고 어떤 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 봅니까? 한 여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 우릴 도와주러 온대요. 조용히 한쪽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남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신기루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몇 달 길면 12년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숨어 지내셔야 하고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도 큽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은 분들은 이름 대신 원하는 가명 하나씩 적어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팬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명이라 잠깐 망설이다가 저는 그냥 제 본명을 적었습니다. 리명이. 남자가 종이를 받더니 제 이름이 적힌 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실명이십니까?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평생 숨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은 저도 모르게 나왔지만 분명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 구석에 모여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3번 탈출했다가 2번 잡혀서 북에 끌려갔다 왔어요. 우리 애는 장마당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남쪽에 오빠가 있어서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옆에 앉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왜 넘어오셨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숫자를 써봤습니다. 1, 2, 3, 49.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50을 써넣었습니다. 저는 49명을 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제게로 쏠렸다가 곧 다시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인이셨어요? 네. 그럼 왜 여기까지?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짧게만 말했습니다. 50번째는 쏘지 못했거든요. 그 말만으로 모든 설명이 된 건 아니었겠지만 제겐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마 후 한국에서 온 남자는 한 장의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최종 목적지입니다. 종이 위에는 제가 처음 보는 구불구불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서울, 여기가 남조선의 수도입니까? 네, 서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시는 길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전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다시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강. 그 말에 제 등골이 잠깐 서늘해졌습니다. 압록강, 그 위에 얼음, 갈라지는 소리, 날아오던 총탄. 또 강을 건너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강은 국경의 강이 아니라 제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보이지 않는 숫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하나에서 49까지. 그리고 50번째. 50번째 표적은 그 아이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이제는 숫자를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살아보겠다는 손으로 건너는 강. 나는 강을 건너서 무엇을 할 건가? 누군가를 쏘는 대신 누군가의 눈을 맞추고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하고 언젠가 그날 안개 속에서 사라졌던 그 8살 소녀를 정면에서 다시 마주보게 될 날이 있을까? 지연아. 저는 아주 조용히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소리도 안 나게.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그 이름이 울렸습니다. 이제 내가 널 찾아갈게. 챕터 5에서 계속됩니다. 저는 결국 서울이라는 도시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또 다른 조준경, 또 다른 신문,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뒤 어느 안경점에서 한 소녀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소녀의 앞니 사이에는 아직도 조금의 틈이 있었고 저는 그 미소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의 기계로만 살아야 했던 한 저격수가 이렇게라도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기적 같은 일입니다.